박완서 씨의 엄마의 말뚝 2를 보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2를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1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의 말뚝 1, 2, 3가 이제 연작 소설입니다.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편 소설 여러 편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걸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등장인물이 달라지고 이제 주요 내용도 좀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크게 다름이 없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 나의 사실 이제 박완서 씨가 여기 이제 보시면 1931년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에 돌아가셨죠.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현재를 함께 살았던 그분의 작품이 하나하나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자랐죠. 사실은 되게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분인데, 그런 작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일제강점기에 보냈고, 그죠? 16살에 해방이 됐겠죠. 그리고 미군 정도 보냈고 6.25도 겪으셨고, 그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다 겪으신 분이죠. 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자전적으로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펴낸 그런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박완서 씨의 소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시리즈도 이 박완서 씨의 소설이고. 아무튼 그래서 연작 소설이다.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갑니다. 다리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문제예요. 전신 마취는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고 이걸 견뎌내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듭니다. 다리 수술이니까 이게 뇌 수술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시는 거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리 수술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분위기, 느낌이에요. 느낌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뭔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일단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이어도 무서울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작정 휘젓는 소리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더 무섭죠.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그쵸?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면 무섭겠죠?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개어놔야지. 한 대 쑤셔 막아 놓으면 쓰냐? 일단 저도 저랬는데 빨래 빨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빨래 개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조기가 있으니까 얘가 건조도 시켜줍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귀찮아서 건조기를 옷장처럼 써요. 옷을 빨아서 건조기를 돌리고 그냥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입을 때 꺼내서 입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나를 혼내줄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아무튼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쑤셔박아 놓으면 쓰냐라고 이제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빨래를 개고 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얘 아직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잔소리. 어머니가 쨍하는 쇠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 귀기가 감돌았다. 귀신의 기운이죠. 무시무시한 귀신의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잘못됐다. 무섭잖아요. 이제 간호원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아니 그렇군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다리 수술을 하는데 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장을 비워내는 거죠. 다리 수술을 하는데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와죠. 예전에는 간호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간호원보다는 간호사가 좀 더 이제 그 어떤 존중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로 바뀌었죠.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많이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여러분 아세요? 박진주라는 배우가 타성에 젖은 간호사 역할 연기하는 거, 그 이제 유튜브에 많이 짤 돌아다니는데 타성에 젖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타성에 젖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 이렇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귀찮은 거야 만사가. 그런 이제 간호원의 모습. 근데 또 실제로 마취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환각을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왜냐면 그래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이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친절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유 원래 다 그래요, 괜찮아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마는 거죠. 간호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렇죠, 무섭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워. 아까도 그래서 약을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간호사가 한 말이에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이건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가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원래는 의사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처방을 하면 약을 투여할 수 있죠. 근데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쌤한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간호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야 말이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환자를 위하는 일을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친절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간호원이 휙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너 따위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카리며 들어간다. 이제 화가 난 거죠.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에게로 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콱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자, 헛것을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어머니가 헛것을 보고 있음이 확실하니까요.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며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이제 나의 생각이죠.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는 저승사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그 다음 보시면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86이면 굉장히 연세가 이제 많으신 편이죠. 지금은 뭐 많죠. 86.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있다는 건 데려갈 만한 사람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실 내가 봐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뭐 되긴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다 일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에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겠느냐. 서리적 표현이죠. 천수는 하늘이 내린 수명.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정한 수명, 그러니까 하늘이 정한 수명을 다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은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딸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지금 나의 속마음을 계속 나의 심리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승의 사자를 보고 있나 보다. 아이고 그래 돌아가실 때가 되긴 했지. 연세가 많긴 하신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도 평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 상정, 당연한 마음이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의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허이. 도깨비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저승의 사자를 몰아내려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58쪽.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왜? 저승사자가 왔으니까 이제 가시겠죠.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랩을 숨겨야지. 어서. 자,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머니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자기를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아들을 데려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 제발 이러시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근데 점점 무섭죠. 나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 오랩을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꼼짝 마라를 이마라를 쓰는 게 맞나? 꼼짝 마라. 꼼짝 말아라. 말아라. 네, 그러네요. 아무튼 꼼짝 말아라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꼼짝 마라. 내가 당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긴데 지금 뭘 보고 자기 가엾은 내 새끼 그 네 오래비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리입니다. 자기의 붕대 감긴 다리를 보고 그 수술한 다리 있죠. 그 다리를 보고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 보호, 지키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자, 이건 바로 6.25 때 그 군대에서 도망친 남자들을 이제 숨겨준 거죠. 네, 얘 같은 경우 이제 아들이 집에 숨어 있는 거야. 군대에서 도망치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알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가지고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 보시면 그놈 또 왔다. 이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은 거죠. 지금 이 어머니는 지금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게 어떤 그 기억이 충격적인 기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환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며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당연하죠. 다리인데 다리를 어떻게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그죠? 이제 그 일을 한번 겪었던 일인데 이걸 다시 한번 겪고 있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차린 겁니다. 나는 어머니가 누굴 보고 있는지 무엇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색하다.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검부러기처럼 약간 이제 그 낙엽 부스러기 같은 걸 검부러기라 그래요.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뭐 이제 이거 아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까지는 군관 나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놈 안 된다 이놈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며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리를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 동일시가 나에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어머니는 눈물이 버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그냥 상상만 해도 약간 좀 무섭다. 징글징글하고 무섭고 좀 비극적이네요.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괴한 소리란 뜻이죠. 기이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내어 버렸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피비린내에다 오줌 냄새까지 나겠죠.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그렇죠. 왜요? 사실 어머니가 지금 힘이 셀 이유가 없어요. 연세도 많으시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수술을 방금 전에 마쳤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장사야.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저들은 어머니를 몰라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아니 그냥 진정제를 놓으면 이렇게 수룩 잠드는 거 아닌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진정제 해가지고 팍 꽂은 다음에 슉 누우면 갑자기 스르륵 이렇게 하고 잠들던데 보면서 그러면 이제 주사를 꽂은 사람이 3시간 후에 깨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묶었어요. 따님 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염려 마시긴 개뿔.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신발을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이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다. 제대로 안 묶었네. 그죠? 안심하고 눈 좀 붙이라더니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들에 대한 애정이죠.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왜요? 오빠가 죽었죠. 나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죽은 거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이 눈앞에서 죽은 그 충격적인 경험, 그 경험을 다시 겪고 있는 거고 어머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꾹질 나지?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뭐라고요? 뭐라고? 폐륜에 경악을 했으면 못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인데 암이 좀 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마취제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니까 의식을 잘 못 찾으시고 의식을 못 찾으신 상태에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놈 막 그 이상한 말. 진짜 그때 나 혼자 옆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웠어. 약간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또 오래 다녔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막 마귀나 막 이런 악마나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그냥 그 할머니가 약간 이렇게 그릉그릉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만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인데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소리만 좀 이렇게 내셨는데 그것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이 제시가 됐고 이 어머니가 막 난장판을 치면서 막 피도 나고 막 나를 막 목을 조르고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운 마음에 어머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만큼 세게 때리는 거죠. 무서운 만큼. 그래서 그 공포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것은 그만큼 그 경험이 좀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비극적이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그랬죠. 그러니까 6.25가 터졌을 때 북한에 살던 남자들은 북한군으로 이제 강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진짜 원해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엄마가 그렇게 이제 막 난리를 피우는 게 단지 거기서 이제 끌려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끌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죽어요. 눈 앞에서 오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봐주는 친척이나 친구가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의식도 종종 돌아오시고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도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맞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이제 한번 뵙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장만해 놨니? 수의는 이제 그 시체에게 입히는 옷이죠. 그 이제 염을 한다 그래요. 염을 한다. 그래서 시체를 씻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구멍을 소문 같은 걸 이렇게 막아요. 콧구멍, 그 다음에 입구멍, 귓구멍 이런 걸 다 막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 안에 있는 장기가 이제 썩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고름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막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체 옷이에요. 수의는 장만해 놨니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돼. 일단 여기서부터 좀 기분이 나쁘죠.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제가 이 말에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친구 사귀지 마세요. 이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친구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이롱 딸, 이게 나이롱이 뭐냐면 나일론이라고요. 되게 싸구려 합성 섬유예요. 되게 그래서 뭔가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말할 때 나이롱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너 나이롱 딸이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딸이 아니라 좀 이렇게 못난 딸, 가짜 딸,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심하죠.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엉터리니? 와 이게 친구라고요?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다.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비 두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혓바닥을 잘라버리든가 뭘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연을 끊어버려야죠. 이런 새끼들은. 그래야 이제 친구가 없고 그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이건 이제 나의 말이에요. 선영이라는 건 이제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산, 보통 우리는 이제 선산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산이 있고 그 산에 선영이 있는 산. 그러니까 내 선조들,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5대조 할아버지, 13대조 할아버지 이런 양반들이 묻힌 그 땅이 있어요. 그게 선영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나주에 뭐 있는데 맨날 농담처럼 그러는데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고. 자리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선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거기에 이제 묻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니네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아니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분단이 됐으니까.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두고 온 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뭐 북한에 있으면 북한에 있는 땅도 여기서 팔래?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을 막 하는 친구네. 이 비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묵계. 근데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말하지 않지만 지키는 거. 이게 묵계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그렇죠. 예, 굳이 뭐 미리 그 땅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선영에 묻히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근데 또 사놓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어머니가 아시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엄마의 말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게 3편이에요. 3편에서 돌아가시는데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할까? 땅을 결국 미리 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고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참 여러 가지로 얘는 좀 진상이다. 사람이 눈을 떴는데 무슨 귀신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으니까.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자, 이 정정한 목소리는 두 가지 의미예요. 어머니의 정신이 지금 또렷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에 대한 의지냐? 밑에 나와요.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어머니의 손이 따뜻하고 내 손을 붙잡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아직도 어머니가 이런 힘이 남아있구나라는 게 놀라운 거고, 서러운 건 내 손을 잡는 힘은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게 서러운 거죠.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자, 이게 바로 어머니의 부탁이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거, 묘지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친구랑 대화 나누는 걸 들으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묘지를 미리 사놨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죽거든 묘지 쓰지 말라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의지, 강단이 있는 거죠. 의지가 있어요.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자, 이게 뭔지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참 이런 게 미리 나와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 다 나와 있잖아 여기, 그죠? 밑에 가서 알아야 재미가 있는 건데. 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서 뿌려줘라. 이게 이제 오레비한테 한 일이거든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집안의 다른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매장을 좋은 대로 해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유언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너밖에 없느냐?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 재미가 없어. 나와 있어. 전쟁 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딸만이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 근데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있어요.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이거는 엄마의 말뚝 1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말뚝 1에 보면 밑에 이것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자식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고향을 떠나올 때, 이게 이제 6.25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6.25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제 이사를 하는 그 상황, 그때 모습이죠. 아무튼 그때처럼 이제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다음 보시면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회장했다. 왜? 6.25가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디 이렇게 매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6.25가 끝나기 전이군요. 끝나기 전이네.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입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어머니는 지금 뭔가 되게 급하네요.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오빠의 부인이죠.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죽은 오빠의 부인이에요. 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죠. 죽으면 가족들이 또는 이제 아들들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추석이나 설 때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추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 아들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가 너희 아버지 묻힌 곳이란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얘기 좀 해주고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산에 묻힐 수는 없으니까. 선산은 이제 개성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 며느리는 자기 아들만 믿고 이제 시집을 온 건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망한 거야. 물론 그게 이제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죽어서 지낸 거예요. 이 엄마는. 근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있어 종당의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결국은 이제 이런 며느리의 청까지 거절하고 오빠를 화장을 한 거죠.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장으로 갔다. 강화도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개성이니까 멀리 보입니다.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어요.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개풍군 땅이죠. 그 한 줌의 먼지 오빠의 뼈가루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소설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읽어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오빠를 화장해서 개풍군이 보이는 땅에서 날린 것은 네가 살아서는 그 선영에 묻힐 수 없으니 죽어서라도 선영에 가렴. 이런 의미로 날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의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 전쟁에 나아가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분이 뭔가에 당한 그런 여리여리한 모습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분단 이 새끼, 네가 나를 고향에 못 가게 해? 내 아들을 선영에 못 묻히게 해? 뭐 심지어 죽게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질 것 같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아? 내 아들을 선영에 못 묻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것을 거역하기 위해, 분단이라는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체 역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러니까 왜 어머니는 그걸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거. 내가 왜 내 아들의 뼈가루를 저 개풍군이 보이는 땅을 향해 날렸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라는 건 이제 무력화 시키는 일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회복이 아직 안 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의 말뚝 3에서 돌아가시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이 유언을 나는 따르지 못합니다. 3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묘지를 사요. 묘지를 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조카가 어머니를 그 묘지에 이제 모십니다. 근데 이 장조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안의 장손인 거예요. 그 집안의 장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장손들은 자기 부모님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이제 집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엄마의 말뚝 3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어쨌든 엄마의 말뚝 2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윗부분 요거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수술을 했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에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각의 내용이 6.25 때 오빠를 죽게 했던 인민군 군관이 오빠를 끌고 가려고 찾아오는 그런 환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저항을 합니다. 난리를 치죠. 그래서 간호원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를 견디며 어머니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의식을 거의 찾지 못하시고 친구가 찾아와 수의와 묘지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은 나를 비난합니다. 저런 친구 사귀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설명을 하죠. 묘지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은 선영에 묻히고 싶어 하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의식을 찾은 어머니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고 밑에 보면 이제 어머니는 옳게 반대도 불구하고 오빠의 시체를 화장해서 강화도에서 개풍군을 향해 화장한 시체를 헐헐 날렸죠. 그리고 자신의 시신도 그렇게 해주기를 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이제 가져온 건데 전후 소설. 이 전후 소설은 뭐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지어진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경이 전쟁 후가 아니라 배경은 전쟁 중이죠.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인데 물론 이제 이 글의 현재는 전쟁 후가 맞지만 어쨌든 전쟁 중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후소설은 이 소설의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에 쓰인 게 쓰여지는 이중피동이고 쓰인 게 이제 전쟁 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작 소설이다. 성격은 자전적이다. 자전적이라는 건 자기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회상적, 과거 회상이 드러나죠. 역순행적 구성. 주제는 주제 가기 전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물론 중요 인물이긴 하지만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 분단 극복의 의지인데 분단 극복의 의지라 네, 뭐 물론 이제 분단이라는 것을 거역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날리고 뭐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걸로 극복이 되진 않죠.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남긴 상처,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2022년인데 19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70년 정도가 됐네요. 네. 분단 70년. 엄청나네요. 여러분 70년이면 웬만한 사람 태어나서 죽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이산 가족이라든가 그 6.25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 상처를 남겼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극,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연작 소설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